자, 259페이지예요. 전세권이에요. 전세권. 먼저 거기 303조가요. 전세권의 의미를 잘 정리해 놨어요. 303조 보시죠. 1항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자, 전세권요.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잖아요. 전세권자가 일단 전세금을 지급해야 되죠.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인의 부동산을 전세권자가 점유하여 용도에 조차 사용, 수익하는 권리다. 그죠? 여기까지가 뭐냐면 용익물권이에요. 여기까지가 용익물권의 성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용익물권. 그 다음에 근데요, 이 전세금은, 지급되었던 전세금은 반환받는단 말이에요. 전세금 반환에 관해서는요, 청구권이 행사에 대해서는요, 여기는 당의 전세 목적물에 관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보다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해석하고 있죠. 여기에, 그죠? 전세물에 있어서 물로부터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효력을 이것을 인정해 주고 있어요. 이 전세물로부터 우선 변제받는다는 것은 바로 담보물권성을 인정하고 있어요. 담보물권성이요. 당의 전세물로부터 우선 변제받는다. 자, 담보란 것은 돈 받을 채권을 안전하게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담보라 그러는데 그 담보의 역할이 물건을 지배하는 내용으로서 인정될 때 담보물권이라 그래요. 이 전세권이 바로 그런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용익물권의 성격뿐만 아니라 담보물권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2항에 보시면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이래가지고요. 여기에 타인의 부동산이 있는데 부동산은 당연히 건물과 토지를 말하는데 그러면 건물과 토지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이 성립할 수 있는데요. 다만 요 토지 중에 농경지는 제외해라. 이거는 제외합니다. 전세 목적물로 삼을 수 없다 이 말이죠. 이렇게 법 조문에서 아예 제거해버렸어요. 그죠?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하나씩 풀어나가는 겁니다. 일단 260페이지에 가면 채권적 전세와의 차이점이 났죠. 자, 일단 이 전세권은 물권이잖아요. 그죠? 물권. 그런데 채권적 전세라는 것은요, 이것은 사실은 임차권에 불과합니다. 임차권은 성질이 뭐냐? 채권이에요, 채권. 채권. 즉, 자기한테 빌려준 임대인한테 대한 권리로서 존재하는 그러한 권리다. 이런 거죠. 그래서 채권적 전세는 그냥 보통 우리 민법 임대차에 있어서의 임차권의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전세권과 다른 거다 이거죠. 다르다. 그래서 채권 전세는 기본적으로 임차권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니까 결국은 261페이지예요. 전세권과 임차권 비교해 놨죠? 표로 그죠? 이 표를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세권은 물권이요. 부동산 임차권인 채권 전세는 채권이구나. 그래서 이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에 근거해서 우리 민법 규정을 각각 두고 있는 거죠. 그 규정들을 이렇게 비교한 것입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게 최장기간이죠. 최장기간. 부동산 임차권의 최장기간 20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은 위헌 판결이 났기 때문에 효력이 상실됐습니다. 이것만 여러분 제거해버리면 되겠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전세권의 성질 볼까요? 261페이지. 전세권의 성질. 자, 기본적으로 성질은요, 타인의 부동산에 대한 물건으로 성립하기 때문에 타물건입니다. 두 번째, 당해 타인의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면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죠. 용의물건입니다. 사용 수익하는 물건이다 한 거죠. 자, 이게까지가 기본적 성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민법에는요, 담보물권성도 갖도록 해놨죠. 그렇죠? 담보물권성도 인정하고 있어요. 262페이지 가면 돼요. 전세권의 담보물권성. 자, 담보물권성이 인정되면요,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전세금 반환받을 때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때 담보물권성이 인정되면 우리 담보물권에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 담보물권은 부종성이 있고요. 즉 피담보채권, 돈 받을 권리가 존재할 때 그때만 이 담보물권을 성립한다. 그래서 전세권도 마찬가지죠. 전세금 반환 채권이 이 채권권이 존속하는 한 그때 전세권은 존속하고 있는 거죠. 부종성. 그리고 수반성도 있어요. 원칙적으로 전세금 반환 채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면 원칙적으로 전세권도 함께 넘어가라 이런 뜻이죠. 다만 여기에 수반성에 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외 판례가 있어요. 예외 인정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요 수반성이요. 즉 전세금 반환 채권만 양도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전세권이 수반되지 않고 전세금 반환 채권만 양도되는 것도 허용되는 예외가 있다. 이거요. 이렇게 정리해 둡니다. 판례. 그 다음에 물상 대위성도 있어요. 그리고 불가분성도 있습니다. 담보물권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요. 전세금에 관한 성질을 좀 보죠. 전세금. 여기에 전세권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라고 했잖아요. 전세금은 첫 번째, 전세권의 성립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즉 요소이다. 그죠? 요소이다. 그죠? 즉 전세금 지급이 없는 전세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전세권 설정자와 전세권자가 합의해가지고 전세금 면제 특약을 해서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틀린 말이에요. 반드시 전세권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전세금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전세금은 전세금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죠. 자, 이때 전세금 계약의 성질은, 자, 전세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전세금 계약의 성질은 어떻게 되냐. 계약은요,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면서 하는 것이니까 종된 계약이에요.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요, 전세금 계약만 해서는 안 되고요. 전세금을 정해서 계약을 했으니까 정해진 전세금이 현실적으로 교부가 돼야 돼. 전세금이 인도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냐, 요물 계약의 성질 같습니다. 자, 이게 전세금 계약이다. 그 다음에 전세금이 교부되면 어떠한 기능, 어떤 성질을 가졌냐, 뭐 성질에도 좋습니다. 전세금의 성질은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전세권 설정자가 즉 부동산 소유자죠. 부동산 소유자가 목돈 돈 쓸 일이 있는데 돈을 빌리기는 좀 그러니까 자기 부동산을 다른 사람한테 사용하게 해주고 물건으로 사용하게 해주고
전세금을 목돈을 받아가지고 돈을 융통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신용수수적 기능도 한다. 돈 빌려 쓰는 형태도 된다. 왜? 사용하고 있다가 돌려줘 버리잖아요. 그 전세금을 그대로 돌려줘 버리잖아. 반환해 주잖아. 그죠? 그러니까 돈이 급할 때 목돈으로 이렇게 빌려 쓰는 형태도 된다. 빌려 쓰는 건 아니지만,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역할을 하냐? 두 번째는 이런 역할을 해요. 전세금을 받은 전세권 설정자 입장에서는 전세권자가 자기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다가 그 내 소유물을, 즉 전세권 설정자의 소유물을 전세권자가 사용 중에 훼손할 수도 있잖아요. 부숴버릴 수도 있잖아요. 또 불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전세권 설정자인 부동산 소유자는요, 전세권자한테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죠.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만약에 전세권자가 돈이 없다, 재산이 없다 하면 어떻게 해요? 돈 못 받잖아요. 손해배상 못 받잖아요. 그래서 손해배상을 안전하게 받아낼 수 있는 그러한 안전장치도 될 수 있죠. 이걸 뭐냐? 보증금적 성격이죠. 보증금. 성질도 가져요. 그러니까 담보적 기능도 한다는 거죠. 담보적 기능. 이게요. 즉 손해배상 청구권이 전세권 설정자한테 인정될 때 전세권자가 손해배상이라 이랬다면은 전세권자가 돈이 없는데 재산 없다 이러면 뭐예요?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세금에서 그만큼 변제 충당해 버리면 되죠. 그럼 우선 변제받는 역할도 해요. 그죠? 그 남는 돈만 전세금 돌려줘 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담보적 기능을 한다 이 말이죠. 자, 이런 역할을 다 하는 게 바로 전세금이다 이 말이죠. 전세금이다. 물론 우리 법에는요, 이 전세금에 관해서는요, 전세권 설정 계약 당시의 전세금 이 자체가 사회가 갑자기 경제적으로 변화가 크게 변동이 생겨가지고 상당하지 못하다라고 하면 이 전세금은요, 증감을 청구할 수 있어요. 증액을 청구할 수 있고 감액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증가, 감소를 당사자가 주장할 수 있죠. 증감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자, 이때 이 증감 청구권의 성질은 형성권입니다. 청구하면 증액 또는 감액이 확정되는데 요 증액 청구는요, 대통령령을 만들어 가지고 종래 전세금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제한하고 있어요. 연 5%죠. 5%를 넘지 못하게 이렇게 놨어요. 그 다음에 전세금 지급한 때로부터 1년 내에 증액을 청구 못하게 해놨어요. 이렇게요. 요 두 가지 제한 하에 증감 청구에 증액 청구에서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증액 청구에서만 제한해요. 감액은 아닙니다. 증액은 이렇게 제한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럴 수도 있죠. 전세금은 전세권이 소멸하면 반환해야 되잖아요. 전세금 반환. 그렇죠? 자, 만약에 말이죠. 전세권 존속 중에, 전세권의 존속 기간 중에 전세권 설정자인 그 부동산 소유자가 전세 목적물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했을 때, 양도된 후에 전세권 존속 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자는 누구한테 전세금을 반환받아야 되는가라는 문제가 생기죠. 이게요. 전세금 반환 관련해서, 그죠? 자, 예를 들면 갑의 건물을 을이 전세권 설정 계약에서 을이 전세권자가 됐어요. 그럼 이 사람 전세권 설정자가 되고, 이때 전세금을 5억을 이렇게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자한테 교부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아직 전세권 존속 중에 만약에 자, 이 사람이 점유하고 사용하겠죠? 이 사람 소유자예요. 이 전세권 설정자인 갑이 제3자 병한테요. 우리 전세권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이 건물 소유권을 이렇게 양도했어요. 양도하면 병이 전세권의 목적물인 그 부동산의 양수인이 되겠죠. 양수인으로서 소유권 취득합니다. 자, 이렇게 된 후에 드디어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됐습니다. 양도한 후에 만료되었다. 그러면 이때 전세권자는 전세금 5억을 돈을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이 5억 원을 갑한테 돌려받아야 돼요? 병한테서 돌려받아야 돼요? 즉, 을은 갑에 대하여 전세금 5억을 반환을 청구해야 돼요? 병에 대해서 5억 원 반환을 청구해야 돼요? 이걸 정해야죠. 우리 판례는요, 판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판례는 전세권자는 전세권이 종료되어 소멸되면 전세금 반환 청구권은 신소유자에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요. 양수인에 대해서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은 이해해 두시면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전세권 취득. 전세권에 취득하는 걸 이제 기본적으로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는가? 전세권 취득은 당연히요. 부동산 물건이니까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전세권 등기를 해야죠. 이때 전세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죠? 자, 전세권 취득을 보면 첫 번째 전세권 설정 행위를 통해서 전세권 취득할 때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 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하면 전세권 취득해요. 이것은 민법 186조 등기하여야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등기해야 되죠. 이 원리에서 등기해야 됩니다. 이때 전세권 설정 행위라는 이 행위는 전세권 설정자하고 전세권자가 하는 거죠. 이때 전세권 설정자는 당해 부동산에 처분권 있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보통 소유자겠죠? 이렇게 하면 되죠. 이때요, 이때 이것만 가지고 안 되죠. 반드시 해야 될 뭐예요?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한테 전세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요건이니까요. 전세금 지급. 이것은 요건이잖아요. 그죠? 자, 이때 이 지급을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급. 자, 전세금이란 것은 우선 금전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지급이란 것은요, 현실의 교부. 이것만 있냐? 아니요. 종전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어요. 가름할 수 있다. 가름. 반드시 현실적 지급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요 지급이라는 의미가요. 지금 현재 5억 원, 전세금 5억 원 정해가지고 5억 원, 자, 여기 딱, 이거 5억을 줘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종전에 내가 너한테 돈 5억 원 빌려줬잖아. 너 건물 그거 내면 전세금, 종전에 내가 빌려줬는 그 5억 원을 전세금으로 하고 내 건물에 전세권 설정해주라. 합의하면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자, 이런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선입시킬 수 있고, 법률 규정에 의해서 전세권 취득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전세권자가 사망했다. 존속 중에. 그러면 전세권이 상속해서 상속인한테 승계되겠죠. 예, 법률 규정에 의해서 취득도 가능하고 수요 취득도 가능하겠죠. 수요 취득. 자, 이렇게 해서 취득하고요. 두 번째, 전세권을 취득했다면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우리 법 규정에서요. 전세권 존속기간은
최장 아무리 길어도요 10년을 넘지 못하게 해놨어요. 10년 이하로 해놨다는 거죠. 그러면 최단기간은 어떻게 될까? 최단기간은요, 여기는 토지 전세권에는 없어요. 최단기간이. 한 달도 괜찮고 두 달도 괜찮아요. 그런데 건물 전세권에는요, 우리 민법에서 1년 미만이면 1년으로 본다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최단 1년은 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물 전세권에서만. 자, 이것도 조심해야죠. 모든 전세권이 아니고요. 건물 전세권에서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건물 전세권 1년. 조심해야겠습니다. 만약에요, 전세권 설정 계약이 없다면 그래요. 가능해요. 존속기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전세권을 성립할 수 있어요. 전세권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언제 전세권을 끝낼 거냐 이거죠. 그게 또 중요하겠죠.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요. 그죠? 전세권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 이 전세권은 그러면 소멸되는 것은 어떻게 소멸시킬 거냐? 소멸은 이게 문제예요. 그죠? 왜? 존속기간이 딱 정해져 있으면 기간이 지나가면 전세권이 만료되고, 기간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만료되는 순간 전세권 소멸하고, 소멸했으니까 전세권자는 전세 목적물을 반환해주고, 뭐 등기도 말소해주고, 또 뭐예요?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 받았는 거 돌려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그러면 전세권 언제 어떻게 소멸하냐? 이게 문제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민법에 소멸하는 방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뭐냐?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하고, 이 통고를 행사하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이났어요. 그러면 전세권 설정자나 또는 전세권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해서 전세권 소멸하자라고 통고하면, 전세권 소멸하자, 그만하자 라고 소멸을 통고하면 그 상대방이 통고를 받게 되죠.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됩니다.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그때 전세권은 소멸한다. 이렇게 돼요. 이것을 우리는 전세권 소멸 통고권이라고 그래요. 이게 전세권의 소멸 통고권. 이 전세권 소멸 통고권은 어떻게 해요? 존속기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발생하네. 그죠? 이 소멸 통고하면 바로 소멸하는 게 아니라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소멸하네요. 그러니까 6개월이 경과하기만 하면 소멸하니까 성질상 이 통고권의 성질은, 권리의 성질은 형성권입니다. (6개월이) 경과하면 그냥 소멸해버리잖아. 그죠? 별도의 행위는 필요 없죠. 통고하는 순간에 6개월만 지나라. 그러면 소멸한다. 그럼 소멸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 전세금 반환해주고, 전세 목적물도 반환하고, 등기도 말소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요거 알아두셔야겠다. 존속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었다. 그러면 그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전세권 소멸할 거 아닙니까? 소멸하는데 전세권자나 전세권 설정자가 그 종전의 전세권을 그대로 갱신해서 또 전세권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이걸 뭐냐? 갱신제도라고 해요. 전세권의 갱신. 기간이 만료됐을 때 갱신요. 자, 이때는 물론 당사자가 약정에 의한 갱신 가능하죠.
약정갱신, 합의해서 갱신하는 거니까 이것은 언제나 가능해요. 이때 다만 10년을 넘지 못하죠. 최장 10년 넘지 못한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갱신은, 약정갱신은 여러 번 반복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갱신했을 때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을 수는 없죠. 그러면 법정갱신이 있는가? 즉 묵시적 갱신. 이것은 있는가? 우리는 참고로요, 지상권에도 이 법정갱신이 없어요. 그 다음 지역권에도 법정갱신제도 없어요. 그럼 전세권에 있는가?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이게 묻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는요, 답을 이렇게 해야 돼요.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모든 전세권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 전세권에서만 인정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건물 전세권에서만. 우리 민법이요, 이렇게 결단을 한 거죠. 토지 전세권에는 법정갱신 제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건물 전세권만. 그러면 건물 전세권에 인정되는 법정갱신 제도 어떻게 되냐? 인정하는 거. 이게 법정갱신 제도. 기간이 만료되기 전, 끝나기 전 6월부터 끝나기 전 1월까지 요 사이에, 이 사이에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자한테 전세권의 내용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 안 바꾸면 나는 계약 갱신 안 한다. 전세권은 나 더 이상 설정해 줄 수 없다. 이번에 끝낸다. 라는 등의 이 일을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자한테 표시하지 않으면, 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전세권이 만료된 때로부터 종래의 전세권이, 종전의 전세권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간주합니다. 이렇게. 종전의 전세권이 그대로 존속하는 걸로 간주한다. 이게 효과예요. 그러면 종전의 전세금은 그대로 있고, 다만 바뀌는 게 하나 있네요. 종전의 전세권과 다른 점이 하나 있네요. 그게 뭐냐? 종전의 전세권에는 존속기간이 딱 정해져 있었잖아. 그죠? 근데 여기는요, 존속기간 약정이 없는 것이에요. 그죠? 없는 전세권이 된다. 이렇게 바뀌네요. 그러면 약정이 없는, 존속기간 약정이 없는 전세권이면, 그러면 이때는 이 종전의 전세권이 그대로 존속하니까 이 전세권 소멸을 어떻게 하죠? 존속기간 약정이 없는 전세권이니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소멸 통고를 하고, 그 통고를 상대방이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하겠네요. 이거 적용되겠네요. 이거, 그죠? 이게 여기에 적용되겠다. 그죠? 그대로. 요것을 뭐라 하냐? 전세권의 법정갱신 제도라 한다. 그죠? 법정갱신 제도. 건물 전세권에만 이런 제도를 두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 이때 이 건물 전세권의 법정갱신에 의하여 전세권은 종래에는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었지만 지금은 전세권이 약정기간이 없는, 존속기간 약정기간이 없는 전세권으로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바뀐 이 전세권은요, 법률 규정에 의한 전세권 변경이라고 해석합니다. 자, 이것도 알아두셔야겠네요. 법률 규정에 의한 전세권의 변경이다. 이렇게 해석해요. 이게 판례 태도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전세권은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바뀌었기 때문에 변경 등기가 안 되었어도 이미 전세권은 변경되어서 존재한다. 변경 등기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187조. 그렇죠? 왜냐하면 법률 규정에 의한 전세권 변경으로 보기 때문에 이미 전세권 등기를 변경 등기하지 않아도 전세권의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는 전세권으로 존속하고 변경 등기하지 않아도 전세권을 가지고 변경된 이 내용대로 모든 사람한테 대항하고 주장할 수 있죠. 등기하지 않아도요. 자, 이렇게 우리 판례가 해석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전세권의 갱신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이 264페이지의 제일 하단에요. 동그라미 2번에 법정갱신에서 묵시적 갱신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이 내용을 정리해 두자. 그 다음에 265페이지에요. 전세권이 이렇게 성립했을 때 그 효력은 뭐냐? 건물 전세권을 갖게 되면 그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지상권, 토지 임차권에도 건물 전세권의 영향을 그대로 미칩니다. 이것은 304조의 명문으로 규정해 놨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요.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다. 그죠? 305조입니다. 전세권에서요. 305조에 가면 법정 지상권이 인정됩니다. 자, 여기 어떨 때 인정되는가 볼까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할 때 건물에 이런 상태에서 동일한 상태일 때 건물 소유권의 전세권을 설정하고 을에게 전세권 설정했다 합시다. 전세권 설정. 건물에만 했어요. 건물에만. 건물 전세권입니다. 건물 전세권. 이렇게요. 여기에 전세권 설정했어요. 여기에. 이게 1번. 그 다음 두 번째는요. 토지 소유권을 양도했어요. 병한테. 그럼 병은요. 토지의 특별 승계인이 되겠죠.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권. 자, 이래 되면 이 토지의 특별 승계인 소유자는 전세권 설정자한테요. 설정자에게 그러면 누구예요? 건물 소유자인 갑이죠. 전세권 설정자에게 뭘 준다?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간주해버립니다. 본다. 요 지상권이 뭐냐? 바로 305조의 법정지상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건물에 먼저 전세권 설정하고 그 다음에 토지를 양도하면 토지 양수인은 그렇죠? 토지의 양수인인 특별 승계인은 이 사람은 건물에 전세권 설정한 사람, 건물 소유자죠.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간주해줘요. 이 지상권이 바로 305조에 있는 법정지상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전세권 설정자인 건물 소유자는 지상권 등기를 하지 않아도 법정지상권이니까 민법 187조에 따라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단 말이죠. 당연히 건물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가 지상권을 취득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305조입니다. 305조를 여러분 반복해서 여러분 읽어보시고 전세권 설정자에게 지상권이 발생한다라는 거요. 지상권 설정자에게요.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자의 의무, 제일 중요한 의무가 뭘까요? 전세권자는 전세물의 유지 수선할 의무를 진다.
전세권자의 의무 중에요. 의미가 있는 거요. 유지하고 수선할 의무는 전세권자의 의무예요. 그러면 이게 유지수선하게 들어갔던 필요비 있죠. 필요비는 상환을 전세권자는 설정자한테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의무가 자기의 의무거든요. 그러니까 필요비 지급한 만큼은 자기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기 때문에 그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되겠죠. 그러나 그 외에 전세권자는 유익비를 지출했다면 유익비 상환은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인정해요. 자, 이 내용을 조심해서 좀 봐두십시다. 이런 이야기고요.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침해당하면 전세권에 의한 물권 청구권으로서 반환 제거 예방 청구권이 인정되겠죠. 그리고 전세권자가 당의 목적물인 부동산을 사용하다 보면 옆에 있는 토지 이용자와 분쟁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림관계 적용돼야겠죠. 따라서 민법에 있는 소유권에 있는 산림관계 규정은 전세권에도 준용됩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자는요, 권리를 갖고 있어요.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이때 처분이라는 것은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전세권을 임대하거나 전세권에 다시 전전세를 하거나 또는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설정. 이게 가능하다. 다만요,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 전세권의 처분이 가능한 것이 원칙인데 만약에 전세권 설정 행위할 때 설정 당시에 이 처분 금지 약정이 가능합니다. 금지 특약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금지 특약을 해버리면 이 특약은 유효한 특약이기 때문에 양도, 임대, 전전세 그리고 저당권 설정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지상권과 차이점이죠. 이게 지상권에서는 지상권자 양도 등의 처분 행위를 금지하는 약정을 했더라도 지상권자는 지상권 처분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했죠. 그것은 가행법규를 했어요. 그죠? 그러나 이게 전세권의 처분, 이거는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금지 특약을 해버리면 그 금지 특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전세권자는 전세권 양도 등의 처분 행위는 할 수가 없다. 이래 되겠죠. 자, 이것도 함께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만약에 전세권에 있어서 전세권자가 뭐 임대, 전전세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다면 이때는요, 만약에 임대하거나 전전세 한 전세권자는 책임을 더욱 무겁게 져야 합니다. 임대나 전전세를 한 전세권자는 책임이 가중됩니다.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는, 즉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전세권 설정자한테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 손해도 전세권자는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게 책임 가중이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다. 전세권 소멸하면 전세권 소멸했다. 전세권 소멸이라는 것은요,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 소멸 청구도 할 수 있어요. 전세권 소멸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이때 청구권은 형성권인데요. 이 청구권은 언제 행사하냐? 이때는 전세권자가 의무 위반했을 때예요. 의무 위반 시 이때는 소멸 청구하게 되고 이 청구권은 청구하는 즉시 전세권을 소멸해 버립니다.
이게 소멸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전세권자의 권리입니다. 두 번째, 전세권자든 전세권 설정자든 당사자는 언제든지 전세권 소멸 통고에 의해서도 소멸할 수 있죠. 통고권요. 이 전세권 소멸 통고권은 뭐예요? 어떨 때 하는 거죠? 전세권 존속기간이 없을 때예요. 통고하면 어떻게 되죠? 6개월이 통고받은 날로 6개월 후에 소멸하죠. 여기는 즉시 소멸하지만, 그렇죠? 물론 이 통고권도 형성권을 했습니다. 다만 효과는 6개월 뒤에 발생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전세권이 소멸하는 것은요, 멸실될 경우입니다. 전세물의 멸실. 멸실된 부분은 당연히 소멸하죠. 전부 멸실했다면 전세권 전부가 소멸해요. 전부 멸실했을 때는 전세권이 전부가 소멸합니다. 그러면 일부가 멸실했으면요, 그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하겠죠. 그럼 여기서요, 나머지 부분이 뭐예요? 잔존 부분이. 이게 문제돼요. 일부가 멸실했을 때는 잔존 부분에 대해서는 전세권이 남아있죠.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이 잔존 부분만으로는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이럴 때는요, 전세권을 소멸해야죠. 목적 달성이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전세권자는 전세권 소멸을 통고하고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우리 민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잔존 부분일 때는 전세권자는 전세권 소멸을 통고한 후에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났어요. 자, 이때 이 통고의 의미를, 민법 규정에 있는 이 통고의 의미를 청구의 의미로 해석해서 즉시 소멸하도록 이렇게 해석합니다. 해석상 청구로 해석합니다. 뭐예요? 일부 전세물이 멸실되었을 때 잔존 부분에는 전세권이 그대로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이게 원칙이죠. 원칙인데 만약에 이 잔존 부분만 가지고는 전세권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때는 전세권자한테 소멸 청구, 통고가 아니라 청구를 해석해서 청구하고 바로 전세금 반환해 주세요 할 수 있도록 하자. 자, 이 부분만 조심해서 좀 봐두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교재는요 269페이지예요. 제일 위에 보면 목적물의 일부 멸실의 경우 해가지고요, 거기에 불가항력에 의한 일부 멸실의 경우에는 잔존 부분만으로 전세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잔존 부분만큼의 전세권 존속한다. 그러나 그 잔존 부분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는 5번째로 붙어 있습니다. 전세권자는 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 소멸을 통고하고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이 통고한 요 통고의 의미는 청구로 해석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세권 소멸하면 전세권자와 전세권 설정자 사이에는 일정한 해야 할 일들이 있죠. 소멸의 효과입니다. 전세권 소멸의 효과.
효과는 첫 번째, 전세권 설정자와 전세권자 사이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동시이행 관계. 뭐가 동시이행 관계냐?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 반환해주고 상대방 전세권자는 전세 목적물인 부동산하고 전세권 등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전세권 등기 말소해 주는데 필요한 서류를 함께 주고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동시행 관계다. 그 다음 두 번째, 만약에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을 반환해 주지 않으면 전세권자는 경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세 목적물에 대하여, 전세 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우선 변제받을 수 있어요. 전부에 대해서요. 단 경매권 행사는 전세 목적물에 한한다. 전세 목적물 그 부분에 대해서만 경매권이 허용된다. 그러나 우선 변제는요. 우선 변제는 그 부동산 전부입니다. 전부에 대해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매권 행사는 목적물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만약에요, 건물 요만큼만 일부에만 전세권을 설정했다라고 하면 전세권에 있어서 경매권은 어떻게 해요? 여기에만 해야 돼요. 요 부분만. 근데 우선 변제권 받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 이 건물 전부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한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우리 법에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법의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권을 가지고 경매권 행사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해라.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이 부분. 근데 우선 변제는 이 건물 전부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이 이렇게 효력이 미치도록 효력의 범위를 이렇게 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체. 자, 요 두 가지를 나누어서 정리를 해 두셔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우리 교재는 270페이지에 가시면 270페이지 제일 위에 디귿 동그라미, 부동산 일부에 대한 전세권과 경매 신청 범위 여기에 정리해 놨죠. 그 바로 밑에 판례도 있습니다. 이 판례를 지금 설명한 것입니다. 부동산 일부에 대한 전세권이 설정되었을 때 경매 신청권은 당해 건물 그 부분 일부에 대해서만 경매 신청해야 되고, 그러나 우선 변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미친다. 왜? 민법 규정이 아예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이래 놨거든요.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해 둡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이 끝났으면 전세권자는 그 전세 목적물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수거해 나가야죠. 수거할 권리가 있고 원상 회복해서 돌려줘야 됩니다. 또 만약에 전세 목적물에 부속물을 전세권자가 자기 소유물인 부속물을 만들어 놨다면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부속물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있고,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전세권자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전세권 설정자가 거절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바로 매매계약이 체결돼 버려요. 그래서 전세권 설정자는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대로요, 전세권 설정자도 부속물 매수를요 전세권자한테 행사할 수 있어요. 야, 너 소유물인 부속물 그거 내한테 팔고 나가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이때 전세권자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매수 청구를 거절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71페이지에 보면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죠.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죠. 이것은 전세권자가 당해 전세 목적물의 그 개량을 위해서 유익비를 투입했다면 그 유익비에 의하여 증가액이 당해 전세 목적물을 반환할 때 현존하고 남아있다면 이때는 지출액 또는 증가액 중에서 유익비 상환을 전세권자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때 전세권 설정자가 지출액 또는 증가액 중에 선택해서 반환해 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전세권자한테 없지만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인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전세권에 관한 내용들을 쭉 살펴봤는데 전세권에서는 그 효력을 잘 정리해 두시고 또 소멸했을 때 그 당사자 사이에 동시이행 관계라든지 또 전세권자가 경매하는 행위라든지 우선 변제받는 범위라든지 이런 관계를 잘 정리해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담보물권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